밀림 한가운데 두 마리의 암사자가 호박색 두 눈을 크게 뜨고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 신비로운 인물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두 마리의 맹수는 이 인물을 마치 호위하는 것처럼 감싸고 있군요. 새하얀 달이 뜬 밝은 하늘 아래 이 숲은 참으로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식물이 우거진 숲풀 사이로는 앵무새와 코끼리, 뱀, 그리고 원숭이가 논일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금발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앙리 루소가 그린 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가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면 무언가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신비로운 대자연, 문명 세계와 약간은 동떨어진 풍경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루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이국적이고 생소한 풍경을 환상적인 필체로 그려낸 루소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제의 밀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프랑스에 머문 루소가 그려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관찰의 결과가 아닌 상상력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남긴 그림들은 아직까지도 제3세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종종 차용되곤 하는데요. 루소는 단 한 번도 현실의 밀림을 보지 못하고 오직 상상에만 기대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필체가 더욱 꿈결같고 또 환상적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루소는 제3의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보여주는 화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을 타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바로 콜롬비아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 되겠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그 기법으로서 마술적 사실주의, 레알리스모 마히코가 언급되곤 하는데요. 과연 100년 동안의 고독과 마술적 사실주의는 어느 천재 작가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영감을 받아 창조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100년 동안의 고독을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이 목소리를 찾아가던 과정을 따라가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1888년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출발해봅시다. 이곳에서 니카라과라는 나라의 시인 루벤 다리오가 기념비적인 시집 푸름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프랑스 시인들의 영향을 받은 루벤 다리오는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언어로 라틴 아메리카 정서를 노래하고자 했고 그 최초의 산물이 바로 푸름이었습니다. 루벤 다리오와 푸름은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탈식민적 움직임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당시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 이후 마지막 남은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였던 쿠바를 잃은 뒤 국가 전체가 깊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대 스페인의 지식인들은 98세대라는 이름 아래 국가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고 이때 루벤 다리오가 창조한 시적 언어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 들어도 생소한 나라인 니카라과의 시인이 사용한 언어가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스페인 본토에 영향을 준 것인데요. 지금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루벤 다리오를 기념하는 지하철역이 남아 있습니다. 루벤 다리오가 남긴 문학적 혁명의 초석 위에서 중남미의 문인들은 아메리카의 현실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알레호 까르펜티에르입니다. 사실 까르펜티에르는 유럽 문화와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성씨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계였고 까르펜티에르 본인 역시 프랑스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쿠바 작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쿠바 아바나 대학을 다녔고 이후 작가 생활을 쿠바에서 했기 때문이죠. 유럽 문화에 친숙했던 까르펜티에르는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현실주의자 그룹의 수장 앙드레 브레통은 경이는 아름답고 어떠한 경이가 아름다운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경이만큼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초현실주의 미학에서 경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까르펜티에르가 보기에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이 외치는 경이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는데요.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경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까르펜티에르는 IT 혁명을 주제로 한 소설 지상의 왕국의 서문에서 이를 경이로운 현실, lo real maravilloso 라는 단어로 정의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 그 자체가 이미 경이롭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현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글을 쓰는 것이 작가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이로운 현실은 유럽 문명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문학을 창조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콜롬비아의 아라카타카에서 태어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그의 문학 세계도 경이로운 현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물론 1967년에 발표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표 작품인 100년 동안의 고독을 언급하려면 마술적 사실주의가 빠질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경이로운 현실과 마술적 사실주의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경이로운 현실과 마술적 사실주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이로운 현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키고 마술적 사실주의는 문학 창작 기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완전히 같은 것 혹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딱 잘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까르펜티에르가 제안했던 경이로운 현실의 세계관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현실을 그려내기 위한 일종의 대안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서구 세계의 이성 중심적인 관점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그려낼 수 없다는 것이 중남미 작가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유년기를 보낸 콜롬비아 아라카타카의 분위기가 100년 동안의 고독에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그려지는 샛노란 꽃비와 나비떼, 이불에 쌓인 채 승천하는 여인, 산 사람처럼 행동하는 유령 등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소설의 등장인물들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이성을 중요시하는 서구 문명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한편으로 아르헨티나 작가인 보르헤스와 같은 작가들의 환상문학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보르헤스의 문학은 100년 동안의 고독과 똑같은 환상문학일까요? 사실 보르헤스식의 환상문학은 마술적 사실주의에 기반한 작품들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그려내는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난 아기나 나비떼, 유령과 같은 환상적인 요소들을 보르헤스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두 작가의 성향 자체도 매우 다른데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역사적 사실들에 단단히 기초를 두고 글을 썼다면 보르헤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일종의 관념적인 세계를 글로 썼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환상적인 세계를 그려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00년 동안의 고독의 공간적인 배경은 마콘도라는 마을입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터를 잡은 후 부엔디아 가문은 대대로 마콘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비극적인 운명 혹은 숙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근친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인 우르술라는 남편과 사촌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 시간의 순환과 반복에 대한 은유는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데요. 가장 먼저 인물들의 이름이 그 예입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호세 아르카디오, 아우렐리아노, 아르카디오, 아우렐리아노 호세 등등 비슷한 이름을 가집니다. 심지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술라 사이의 아들 아우렐리아노는 17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들 17명 모두에게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작품의 초반에 등장하는 집시 멜키아데스는 마콘도와 부엔디아 가문에 관한 예언이 적힌 양피지를 남기는데 이 예언도 결국 모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예언에서 언급되는 이 돼지꼬리가 그리는 나선형 또한 순환과 반복을 상징합니다. 이 외에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황금 물고기를 만들고 녹이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한다거나 끊임없이 뜨개질을 반복하는 아마란타, 그리고 가문의 마지막 아우렐리아노와 할아버지 아우렐리아노 2세의 딸 아마란타 우르술라의 근친혼 등 마콘도와 부엔디아 가문을 꿰뚫는 것은 다름 아닌 폐쇄된 역사의 순환 그리고 반복입니다. 파멸을 가져올 돼지꼬리 달린 아이는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 사이 근친혼의 산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콘도의 시간은 직선이 아닌 닫힌 원의 형태로 흐르며 그 안에서 사는 이들은 시간의 굴레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숙명적인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존재론과 현실을 독창적인 필체로 그려낸 100년 동안의 고독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198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수상소감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문은 100년 동안의 고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연설에서 서구 세계가 라틴 아메리카의 강요한 삶의 방식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했는지 언급하며 외부 세력의 잣대로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에 개입할수록 대륙의 고독은 더욱 깊어질 뿐이라고 역설합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 속 마콘도의 종말이 외부의 근대 문물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죽는 방법까지도 타인이 대신 결정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기쁨과 행복의 감정이 가능한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숙명을 짊어지는 가게가 이 땅에서의 두 번째 기회를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얻게 되는 것이 삶의 새로운 유토피아라고 덧붙였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타인과의 진심 어린 교감을 통한 진정한 사랑만이 고독을 해결할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단순한 현실과 비현실의 이분법을 초월하고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마술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들과 적절히 버무려 새로운 차원의 문학적 현실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은 전 세계 독자들의 뇌리에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쿠바 혁명이 미국에 바로 코앞에서 성공한 1959년 직후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라틴 아메리카의 첫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미겔 앙헬 아스토리아스, 홀리오 코르타사르 등 일렘의 작가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들에게 붐 세대라는 명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붐 세대의 일원으로 손꼽히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100년 동안의 고독의 상업적인 성공은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세계 문학 시장의 한가운데 위치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붐 세대 작가들로는 카를로스 푸엔테스나 201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이 있습니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이 천착했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 거두었던 엄청난 성공은 더 이상 서구적인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재단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하며 주체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을 통해 구체화된 마술적 사실주의는 서구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너무도 경이롭게 그지없는 대자연과 믿기 힘든 현상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저 현실이고 일상일 뿐임을 담담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계 문학 시장에서 라틴 아메리카적인 것이 거둔 최초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붐 세대, 100년 동안의 고독, 그리고 마술적 사실주의는 또 하나의 문단 권력이 되어갔고 이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젊은 작가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서술 기법을 통해 100년 동안의 고독이 세계의 문학에서 손꼽히는 명작,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과 이로써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